우리가 2천 보탤 테니까 애들 집 사줍시다. 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면 집 한 칸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집 한 칸 없이 장가가는 경우가 있나? 이 정도 같이 살았으면 집 사줄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들은 것도 있고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는 아니죠. 저희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천만 원으로는 요즘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신정욱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허락했던 신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사돈은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신 씨의 집에 찾아와 상전 노릇을 하고 사돈은 그런 며느리를 조종해서 신 씨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신 씨의 아들이 호구였기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옆구리를 찌르면 아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집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은 호구일지 몰라도 신 씨는 그대로 당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들이 고생하더라도 며느리와 사돈의 코는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죠. 신 씨는 젊었을 적 남편과 힘들게 살다가 식당을 차렸고 운이 좋아 삶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꽤나 큰 규모의 식당을 3군데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운 갈비찜을 파는 식당인데 인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 아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올 거야? 아니, 오늘은 추워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 밥 챙겨 먹을 수 있지? 일주일 내내 혼자 차려 먹었는데 새삼스럽게. 그럼 다음 주에 갈게. 알겠어. 당신도 얼른 쉬어. 신 씨는 남편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신 씨는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식당 본점과 집이 멀어서였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출퇴근 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3, 40분 정도 거리인데 특히나 겨울이나 밤에는 오가기가 무척 불편하고 무서울 때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식당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살던 집에서 땅을 밟고 살고 싶다며 신 씨를 따라오지 않았으니 자연스레 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일엔 남편이 식당에 오기도 했고 신 씨가 지내는 아파트에서 자고 가기도 했고 일요일에 식당 문을 닫을 때면 신 씨가 남편에게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외롭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삶에 익숙해졌고 어쩔 땐 편한 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살다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가서 자취를 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따로 살게 된 집도 신 씨의 집과 멀지 않았습니다. 신 씨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참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서 아들이 등신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 목하면서 살라고 열심히 키워놨더니 나이 들어 뒤늦게 이렇게 속 타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작은 아들이 연애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자친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여자친구를? 어느 날 연락이 온 아들.
신 씨는 내심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몇 달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소개까지 시켜줄 정도로 진지한 관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볼게. 신 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아들의 애인도 만나보게 됐구나 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고민경이라고 해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들의 여자친구는 첫 만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솔직한 심정으로는 며느리감으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여자친구 민경은 약간 차가운 것도 같기도 했고 깍쟁이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살가운 면은 적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면 조금 싹싹하게 굴만도 한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저 좋다고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 아들이 쩔쩔매고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모습이 참 좋을 때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부모님이 거기서 장사하신다고? 네, 알고 보니 민경의 부모님은 신 씨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민경의 부모님을 아는 것은 신 씨뿐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무척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말이죠. 특히나 아버지 되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적이 많았고 그만큼 알아주는 싸움달기였습니다. 이건 신 씨의 표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별명이었죠. 그리고 여자 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론 꽤나 당황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어도 작은 동네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전에 들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들을 못 만나게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남녀를 갈라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자신이 불을 질러 놓을까 싶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말 없이 차를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겉으로만 좋았던 것이었어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국수 먹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동네 친구의 뜬금없는 질문에 신 씨가 눈썹을 올리자 왜 숨기냐며 팔꿈치로 신 씨를 툭 밀었습니다. 소문이 파다한데 뭘 내숭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아들내미 결혼한다면서. 뭐? 우리 아들? 아니야? 다들 그러던데 미담집 아들 결혼한다고. 나도 모르는데 내 아들이 결혼을 해? 그런데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에 신 씨도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부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둘이 만난다고는 했는데 그럼 결혼 얘기가 나오긴 했나 보네. 나는 들은 적 없어. 신 씨가 인상을 쓰며 말하자 친구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줄 알고. 어쩐지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어. 무슨 말? 아니, 그쪽에서 소문을 엄청 내는 것 같더라고. 영진이가 미담집 외동아들인데 이 집 재산이 많으니까 다 자기 사위 거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그리고 사위 거면 자기 딸내미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기들도 이제 팔자 폈다고 아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영락없이 결혼 날짜 잡힌 줄 알았지.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신 씨의 아들이 곧 식이라도 올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신 씨의 재산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였고 말이죠. 소문이라는 것이 건너 오다 보면 와전이 되기 마련이지만 어쨌거나 당사자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아니 땐 굴뚝은 아닐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신 씨에게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신 씨도 그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차지 않았는데 이런 말까지 돈다고 하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서 팔자를 고치려 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 씨의 재산이 나중엔 결국 외아들인 영진에게 가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남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친구의 부모가 말이죠. 결혼 얘기 오간 거 없어. 그렇지? 그런 사이는 아닌가 보네. 어지간하면 안 시키는 게 좋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은근한 눈빛을 보내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경이랑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말에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헤어지려나 해서 잠자코 기다렸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뒷목을 몇 번이나 잡아야 했습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아들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민경은 27이었고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로 치자면 한참 빠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28이면 이른 거 아니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한 애들이 있어요. 그건 다들 속도 위반으로 한 것이었는데 왜 그쪽에 비교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꼭 지금 하고 싶어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구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가을에 식 올리려고 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해? 저 민경이 놓치면 못 살아요. 아들은 안달이 나 보였습니다. 무엇도 아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러니 남편도 상황은 다 알고 있었지만 체념을 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원하는 대로 시켜야지. 다 큰 놈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뭐.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반대한다고 안 해? 지금 직장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도와줘야지 뭐. 그리고 요즘엔 다 반씩하잖아. 하지만 신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며느리감도 마음에 차지 않았고 그 부모는 더욱 싫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집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엔 아들의 뜻대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바깥 사돈 될 남자가 아직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기도 전에 말을 툭 던졌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보태줄 돈 하나도 없으니까 결혼시키려면 시키시고 말라면 마시죠. 그 말에 신씨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아서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세요. 신씨가 못 알아들었다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하는 말에 신씨도 모르게 입에서 허하고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나마 옆에 앉아있던 예비한 사도는 민망한 표정이라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씨의 옆에는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사위라도 된 것처럼 떠들고 다니더니 상견례엔 다른 사람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정말로 결혼을 안 시키려는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신 씨가 그 소문을 못 들은 줄 알았는지 강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이 이해는 갔습니다. 아들이 목을 매는 것이 뻔히 보이니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싫다고 하면 결혼이 엎어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 숙인 아들의 머리 꼭지를 보니 그런 생각이 쑥 들어갔습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애처롭던지 그렇게 꼭 하고 싶다던 결혼을 차마 신 씨가 엎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신 씨는 남편과 깊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 둘이 잘 살면 되지. 남편도 신 씨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돈네가 한 푼도 못 보탠다면 신 씨가 조금 더 보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직장에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가 전셋집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전세요. 그래. 직장 근처에 아파트 하나 계약해 줄게. 거기서 신혼 시작해.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도 집을 사주길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그건 지금 당장 해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돈은 쪼잔하네 어쩌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세라고 하더라도 돈 몇 푼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원 한 장 안 보태면서 뭐가 쪼잔하다는 것인지 몰랐죠. 신 씨는 아들네가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차차 넓혀갔으면 했습니다. 성실히 살길 원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들어온 소문 때문이라도 덜컥 집을 사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래서 전셋집도 신 씨의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때쯤에는 전세금을 빼서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날의 결정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꽤나 자주 신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후에도 가깝게 지내는가 싶어서 반가웠는데 나중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가 참 편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밥을 차리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스스로 상전이 되기로 한 것 같았죠. 식당으로 오는 게 아니라 꼭 신 씨가 퇴근한 뒤에 집으로 왔는데 오면 무조건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일하고 와서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아들도 며느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꼭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의상이라도 설거지 하겠다는 소리를 한 번 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원할 때 들러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신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반찬 좀 싸주세요. 무슨 반찬? 그냥 밑반찬들이요. 집에서 먹게. 그리고 갈 때는 야무지게 반찬도 싸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1, 2주에 한 번씩은 왔습니다. 남편도 따로 사는 마당에 누군가의 밥을 챙겨주는 것도 무척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식당을 하다 보니 오히려 신 씨는 집에서 대충 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오면 이것저것 해서 갖다 바쳐야 하니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게 되었죠. 너희들 자주 안 온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이렇게 계속 찾아올 것 없어.
그냥 저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일도 바쁘잖아. 그리고 신혼인데 너희끼리 있어야지. 왜 자꾸 와? 저희가 오는 게 싫으세요. 아들에게 돌려 말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이러면 신 씨가 좋아할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신 씨가 해준 밥맛이 좋아도 며느리가 시집에 이렇게까지 찾아오는 걸 반길 리가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네가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고는 소파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가나 싶어서 거실에 함께 앉아 있다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딴에는 작게 속삭인다고 한 것 같았는데 그 소리가 부엌까지 미쳤죠. 빨리 말해. 잠깐 기다려. 시간을 좀 두고 말을 해야지. 이 이상 어떻게 시간을 둬? 나 진짜 짜증나려고 해. 알았어. 며느리가 무언가를 말하라고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쭈구리처럼 며느리에게 대꾸를 했죠. 신 씨는 모른 척하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주뼛거리며 신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아파트 좀 사주면 안 돼요? 뜬금없는 말에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집 정도는 있어야죠. 너 지금 사는 전셋집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어. 그래도 좀 사주면 안 돼요? 니들이 벌어서 사. 사탕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마냥 웅얼거리는 아들이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들에게 계속 눈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아들은 신호를 받은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게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럼 우린 가볼게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들 며느리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따라 나가려는 아들의 등짝을 신 씨가 후려쳤습니다. 아, 아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고 신 씨는 그런 아들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무슨 마누라 눈치를 그렇게 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알았다고 중얼거리며 반찬은 챙겨가는 아들. 한심하면서도 참 안쓰러웠죠.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며느리나 처가에게 휘둘리는지 몰랐습니다. 집을 사주면 끝날 일인가 싶다가도 그럴 리가 없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정말로 소문처럼 신신의 덕을 봐서 팔자를 펴보려는 생각인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집을 사달라는 것도 어쩌면 사돈네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귀에만 이런 말이 들려오나. 아주 미담집에서 집도 안 사주고 짜게 군다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또다시 들려온 소문. 소문의 주인공인 자신에게까지 흘러들어오게끔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듯했습니다. 아니, 부잣집에 시집 보냈는데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흉을 보더래. 욕심 사납다고. 아무래도 여기저기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집을 사줘봤자 사돈네에게 흘러들어갈 게 뻔해 보였습니다. 이미 결혼시킨 거 후회해봤자 늦었습니다. 앞으로 뒤통수 맞지 않게 조심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전셋집을 신씨 앞으로 해놓은 게 천만다행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었는지 참 인연이 얄궂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집에 온 아들 며느리를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소파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옆에 아들이 딱 붙어서 앉아 있었는데 부부가 아니라
상전과 넷이 같았습니다. 옆에서 거의 수발을 들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도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좋은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착잡했죠. 바보 멍청이 같은 아들을 보니 명절에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부려먹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데 명절에 힘든 것은 부모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사달라니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이제 명절에도 오지 말어. 왜요?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여행을 가던지 해. 아니면 처가에만 가던지. 그러자 아들이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뭐 화가 난 게 있느냐고 물었지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 신 씨의 남편이 깎아놓은 과일이나 포크로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팔꿈치로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지시를 받은 아들은 또다시 신 씨에게 물었죠. 근데 엄마, 진짜 안 사줄 거예요? 우리 아파트. 너희가 사라니까? 그럼 차라리 이 집을 우리 주세요. 뭐야? 엄마는 아빠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엄마가 이사를 왜 했는데? 어차피 차 타고 3,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따로 사는 것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지내시는 것도 무섭지 않으세요? 출퇴근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들은 이 집이라도 달라고 우겼습니다. 구구절절 준비해 온 말을 하며 신 씨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신 씨는 과일을 먹던 포크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또 그런 얘기 할 거면 오지 마. 아, 엄마. 그 전셋집도 2억 5천이야. 그게 적은 돈이니? 그건 아니지만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으면 너희가 벌어서 사라니까 그러네. 아니, 우리도 애를 갖고 하려면 민경이도 곧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언제 모아서 언제 집을 사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하면서 잘만 낳고 키워. 다 먹었으면 일어나라. 엄마, 한 번만 더 와서 내가 차려준 밥 먹고 반찬 챙겨가고 이렇게 소파에서 뒹굴거리면 다시는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신 씨가 윽박을 지르자 아들 며느리가 후퇴했습니다. 이번엔 반찬도 안 들고 도망가듯이 돌아갔죠. 속상해하는 신 씨를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조차도 집을 사주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아 바깥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통화를 해본 적도 없기에 어색하게 대꾸했더니 또다시 인사말은 없고 용건만 내뱉는 바깥사돈. 우리가 2천 보탤 테니까 애들 집 사줍시다. 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면 집 한 칸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를 들이긴 어디에 들였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들이 따로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집 한 칸 없이 장가가는 경우가 있나? 이 정도 같이 살았으면 집 사줄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들은 것도 있고 거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는 아니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불시에 공격을 당한 듯 신 씨가 할 말을 잃자 바깥사돈이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결국엔 있는 집이 한 5억짜리 집은 한 채 해주라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2천을 보탠다는 말이 무척이나 당당했습니다. 저희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천만 원으로는 요즘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그러자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면서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일은 애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점점 수위를 더해가는 폭언에 참지 못하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뭐요? 신 씨가 전화를 끊고 시근덕거리는 숨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아주 삼박자가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우고 사돈은 구렁이고 내 아들은 그냥 맹탕이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지치지도 않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 씨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요? 그래, 네 말대로 혼자 살기도 무섭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어때? 네. 우리요? 저희랑 엄마요? 그래. 나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식당 일도 힘드니까 집에서는 이제 좀 편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고 싶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늘 새침하게 앉아 있더니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아니,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어느 땐데? 그러면 집을 공으로 받아가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시집에서 집 해줬으면 며느리도 도리는 해야지. 아들도 효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아. 신 씨의 말에 이 집을 달라는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다른 집은 사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너희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공짜로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월세를 내던가 전세금을 주던가 해. 네? 진짜 왜 그러세요? 아들이 거의 울 것처럼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말고 계좌이체만 해.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집은 저희 신혼집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 집이 너무 싫은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게 그 집이 마음에 안 차면 나가서 너희가 직접 사. 며느리가 하도 찔러대는 통에 아들의 옆구리엔 구멍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얌체 같은 며느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집에서 돈 뜯을 궁리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부모에게 잘해서 마음을 움직여야지. 상전 노릇은 상전 노릇대로 하고 아들을 꼬셔서 쉽게 얻어가려고만 했습니다. 그 속셈이 뻔히 보이니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모자란 것은 말하면 입만 아프고 말이죠. 이쯤 되니 아들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살던 집에서마저 쫓아낼 것처럼 군이 사돈네도 열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시키네 만회한다는 소문이 또다시 귓가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괜찮다면 솔직히 그 편이 아들의 인생에 낫다고 판단됐습니다. 신 씨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나중에는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살게요. 근데 그 전세금은 나중에 주시는 거 맞죠? 그제서야 신 씨의 명의로 계약한 집이 마음에 걸리는 듯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어디 있어. 최소한 월세는 내고 살아야지. 월세요? 그 집 정도면 1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정말 왜 그러세요? 하지만 신 씨는 번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 씨 부부가 죽는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남은 재산이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꼭 쥐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으니 찾아와서 사죄를 하는 것이지 돈 없는 시집이었으면 어떤 꼴을 당했을지 뻔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결혼이 성사될 리도 없었겠지만 말이죠. 아들이 이런 결혼을 한 것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으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스스로 자립을 하던지 말이죠. 그런데도 잘 산다면 오히려 아들에게 잘된 일이었으니 신 씨는 앞으로도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고 바깥 사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더 집 문제로 전화를 하면 애들을 쫓아내 버린다고 하자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울리던 휴대폰도 잠잠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그나마 살던 집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신 씨는 아들에게서 매달 50만 원씩은 받아냈습니다. 아들도 그 정도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아님을 알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꼬박꼬박 계좌이체를 했죠. 그리고 언제든지 집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뻣뻣하던 며느리도 신 씨 부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속이 조금은 후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쪽이니 신 씨가 처신을 잘하면 사돈이나 며느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먹힌다면 안 써먹을 이유가 없었죠. 그놈도 나이가 더 들면 정신 차리겠지. 남편의 말대로 아들도 언젠가는 콩깍지가 벗겨질 테고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신 씨는 아들 인생 알아서 살라고 하고 신경을 끄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설령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오히려 환영할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낮에 좀 따뜻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봤자 1년 중 서너 달이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어떻게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데 관리비를 내라고 해? 다들 그냥 합쳐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 들어와서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함께 살아서 엄마 아빠가 좋은 게 뭐가 있었는데? 추워서 병나고 엄마는 너 수발 들다가 골병 나게 생겼는데. 그리고 네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진주 네가 얹혀 사는 거잖아. 그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아빠 더 늙으면 누가 돌보는데? 나잖아. 그래. 그리고 더 병들면 요양원에나 넣어놓고 이 집은 네 앞으로 해놓으려는 거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만 나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어도 너는 한 푼도 받을 생각 마라. 뭐? 고작 보일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 몇만 원 때문에 보일러도 못 틀게 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6세 나연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 씨는 일찍이 자식들을 독립시켰지만 최근 들어 다시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 씨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40 넘은 나이에도 아직 미혼인 딸이 나 씨의 집에 들어와 산다기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일 딸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고 나 씨 부부도 늙음하게 자식과 함께 지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1년도 안 되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씨는 내 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공과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니 집을 냉골로 만들어버리는 딸. 찬바닥에서 생활할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도 한 점 없는 이기적인 딸을 겪어보니 그동안 나 씨가 딸 걱정을 했던 나날들이 허무했습니다.
이런 자식이 뭐가 그리 예쁘다고 평생 끌어안고 살 생각을 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씨의 집에 들어온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되자 가슴이 콱 막힌 듯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씨는 고민 끝에 딸에게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씨 부부는 워낙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고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자식들 교육에 전부 바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에서는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나씨 부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덕분에 아들도 딸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엔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했죠. 그래서 나씨 부부의 뜻대로 자식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별 탈만 없다면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안 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내는 동안에는 나씨 부부의 노후 대비는 늘 이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크고 나서야 뒤늦게 돈도 모으고 미래 대비를 조금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은 모두 잘 됐지만 나씨 부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씨 부부는 마냥 좋았습니다. 인생과 맞바꿔서라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랬으니 말이죠. 다행히 그걸 자식들도 모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내년쯤에 식 올리려고 해요. 정말? 너무 잘 됐다. 아들이 31가 되자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정도 교제를 했기 때문에 나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씨도 남편도 아들의 결혼 소식을 무척 반겼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1살 어린 아가씨였는데 참 착했죠. 하지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나씨 부부는 그때부터 고민이 커졌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은 늘 마음속에 숙제처럼 남아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도 자식들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따로 모아두고 있던 참이었죠. 하지만 막상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이 정도로 될까 싶었습니다. 능력 닿는 한에서 최대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전세금에라도 좀 보태. 나씨가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돈이 담긴 통장을 쓱 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통장은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나씨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거 가져가서 보태라는 말이지. 남편의 말에도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넣어두시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필요할 때 쓰세요. 전세 얻어서 가기로 하영이랑 상의 끝냈고요. 둘이 모아둔 돈에다가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거예요. 지금 가진 걸로도 충분해요. 대출 받을 거면 이거 가져가서 부담 줄이면 좋잖아. 아니요. 저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영이도 저도 돈 잘 벌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그동안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어쩐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결국에 아들은 나씨 부부가 보태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물도 알아서 하겠다는 아들을 설득해서 며느리에게 해주는 것만큼은 빠짐없이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기는 하지만 나씨 부부는 자식들 결혼을 못 시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노후는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받고 모아둔 예금도 있었습니다. 큰 일만 없다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시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뒤로 또 다른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말이죠. 벌써 큰 손주는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살 터울의 딸은 아직까지 미혼이었습니다. 이제 41가 된 딸도 한때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가 헤어진 뒤로는 한 번도 결혼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만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게 결실을 맺지는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40대가 넘어가게 되니 본인도 포기를 한 듯 했고 나씨 부부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단념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딸은 늘 독신으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게 편하다면서 말이죠. 나씨 부부도 소가리를 많이 했지만 딸이 혼자가 좋다니까 결혼을 닥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았으니 말이죠. 딸도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지금은 괜찮지? 아이고, 이대로 가는가 싶어서 놀랐네. 당신이 놀랐어? 내가 더 놀랐지. 퇴원은 언제 한대? 입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퇴원이야? 아, 답답하니까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남편. 나씨가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수명이 10년은 줄어든 기분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아들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쓰러지면서 어디를 부딪혔다거나 나씨가 집에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아들 말처럼 나씨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씨도 이제는 병원에 들락날락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걱정 말어. 내 건강도 그렇고 아버지도 엄마가 잘 신경 쓸 테니까.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싶어서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걱정이 됐는지 찾아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퇴원한 뒤에 아들과 딸이 아버지 좀 살핀다며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직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이직하려고 그러거든. 왜? 지금 회사 좋잖아.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나씨가 되물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일이 많아? 당연하지. 그래서 몇 달은 일 쉴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작은 회사에 들어가던지 하려고. 그래도 괜찮겠어? 어차피 딸린 자식도 없는데 뭘.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돈 좀 덜 벌면 어때? 그냥 좀 편히 살래? 어지간하면 다니지 그래.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아들의 말에 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딸이 알아서 잘 결정했겠거니 싶어서 나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참에 이사도 할까 싶어. 이사? 응. 엄마 집으로 들어올까? 벌써 딸이 나가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김 씨의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빠도 이번에 쓰러지기도 했고. 나중에 엄마도 아프면 어떡해? 나도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겠다고? 우린 괜찮아. 그냥 이래저래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혼자 밥 해 먹는 것도 지겹기도 하고. 이직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아끼긴 해야 하니까. 너 불편하지 않겠어? 나는 별로? 엄마 아빠는 불편해?
사실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독립하기 전까지 뒷바라지했던 기억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딸은 나씨 부부가 걱정돼서 들어오겠다고는 했지만 어쩐지 돌보는 일이 서로 반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피스텔에 살던 딸이 당장 집을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어쩐지 걱정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골병이라도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같이 사는데 왜 엄마 아빠가 골병이 들어? 너 또 어머니 부려먹을 거 아니야. 내가 애야? 그럼 너 월세는 얼마씩 낼 건데? 월세? 부모님 집에 사는데 왜 월세를 내? 그럼 공짜로 살아? 월세를 내든 뭐를 내든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하게 해야 맞지. 밥도 먹을 거고 공과금도 늘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도 책임감은 있어야지. 아니,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왜 오빠가 그래? 너무 매정하잖아. 뭐가 매정해? 상식적으로 원래 내던 월세라도 내야지. 학생도 아니고. 듣고 보니 아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월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데 하다못해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거라도 어머니도 꼭 받으세요. 아들은 강경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낼 거면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아, 알았어. 내가 그러면 매달 공과금 낼게. 가습이랑. 그럴래? 그건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참나? 됐지? 나씨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지 않으니 한 달 공과금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가서 살며 내야 하는 비용보단 훨씬 적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어머니 부려먹지 말고. 아, 안 그런다니까. 그렇게 한 달이 안 되어서 딸은 나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퇴근해. 저녁 집에서 먹을 거야. 그래. 알겠어. 그리고 어제 벗어놓은 바지는 세탁기 돌리면 안 돼. 손빨래 해야 해. 그러고서는 급하게 나가는 딸. 나씨도 아들도 걱정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씨는 나이 70이 넘어서 뒤늦은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3개월 동안 쉬었는데 그때는 나씨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하나 정도 더 놓으면 됐었고 딸도 자신의 빨래는 스스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 딸은 점점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밥은? 차려놨으니까 얼른 씻고 와. 된장찌개 끓였어? 낮에 전화로 된장찌개 끓여 놓으라며. 나씨는 군 식구가 늘어난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도 자꾸 병원 갈 일이 생기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엄마 집에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 딸은 그런 나씨의 속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 나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이런데 시집은 뭐 하러 가?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지. 좋은 사람 없어.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래. 그러면 살림도 돕고 해. 일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 써? 딸이 결혼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었는데 몸이 힘드니 차라리 시집이라도 갔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금의 삶에 무척 만족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병수발도 나씨가 들고 있고 아직까진 자식으로서 고생스러운 것이 없으니 말이죠. 오히려 나씨가 하지도 않아야 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전기세 많이 나왔더라. 왜지? 에어컨도 안 틀었잖아. 전기세가 많이 나와? 이것 봐. 작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왔지.
딸이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서 손가락으로 어느 부분을 찝었습니다. 그거는 너랑 같이 살기 전이잖아. 아, 그러네. 딸이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씨 부부에 비해서 딸의 전기 사용량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녁에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딸의 방에는 컴퓨터도 있고 이것저것 꽂혀 있는 전기가 많았습니다. 나씨가 빼두려고 해도 딸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딸이 나씨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 한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처음 나온 관리비를 보고는 딸이 기함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딸은 에어컨을 아끼지 않고 켰는데 딸이 살던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면적이 다르니 나오는 관리비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전기세도 한몫했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펄쩍 뛰며 괜히 합가를 했다고 투덜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씨 부부가 집에 있을 때는 냉방을 최소화만 하기에 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딸임이 분명했고 본인도 알고 있으니 말이죠. 여름이 끝나면 줄겠거니 생각했던 딸은 겨울이 시작되자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나씨 부부는 오히려 냉방은 조금 덜하고 살아도 난방을 안 하면 집이 13도, 14도까지 내려가기에 난방은 늘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딸과 함께 살면서 난방비는 더 나왔습니다. 실내에서는 늘 반팔 반바지를 입고 살았으니 조금이라도 추우면 견디지 못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벽엔 늘 보일러를 켜두었고 주말은 말할 것도 없이 항상 바닥이 뜨끈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스비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밤에 실내 온도가 높다니까. 당장 실내 온도가 24도, 25도였습니다. 딸이 함께 있어서였습니다. 낮에는? 낮에도 계속 켜두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딸은 그 원인을 나씨 부부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낮에도 가끔 틀긴 하지 당연히. 요즘엔 너무 추워서 계속 꺼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것 보라며 나씨 탓을 했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켜지만 낮에는 좀 덜 켜면 좋잖아. 해 떨어지면 그때 틀어. 요즘엔 낮에도 온도가 많이 내려가. 해 떨어지고 나서 켜면 너무 추워서 안 돼.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 되지. 그러는 딸은 지금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다가는 공과금 내느라 월급 다 쓰겠어. 딸의 투덜거리는 말에 나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나씨 부부만 살 때는 아무리 겨울이라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이 혼자 살 때와 비교하고 나선 모두가 나씨 부부의 탓이라고 했죠. 작은 방은 밸브 잠근 거 맞지? 맞아. 잠갔어. 그래도 이거 이래서 어떡해. 가스 사용량 좀 줄여야지. 요즘 내 월급 알잖아. 딸은 그러면서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딸린 식구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았으면 돈이 없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나씨는 가스비 때문에 딸과 신랑이 하기 싫어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거실에만 좀 켜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낮잠 자려면 안방에서 자지 말고 거실 전기장판에서 자. 참, 차라리 그냥 우리가 낸다고 그래.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힘은 힘대로 들 것 같았습니다. 딸도 같이 산 이상 아들의 말처럼 생활비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씨는 그 돈 아껴서 노후 생활 자금으로 저축하는 게 낫다고 여겼죠.
그래야 정말로 나씨 부부가 더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끼자는데 어쩌겠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딸은 그 다음 달엔 더욱 더 나씨 부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보일러 끄고 나갈게. 지금 끄면 이따 낮에도 춥다니까 그러네. 1시간 있다가 엄마가 끌게. 지금 해 떴잖아. 끄고 갈게. 뭐라도 하나 더 걸치고 있어. 딸은 출근하면서 보일러를 제 손으로 끄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한파가 오자 벌써부터 가스비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주 나갔지? 이거 보일러 좀 켠다. 아이고, 또 고지서 보고 몰래 켰네 어쨌네 할까봐 무섭네. 그래도 어떡해? 얼어 죽어? 그 기집애는 늙은 엄마 아빠는 얼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 왜 이상한 걸로 고집을 부려? 그건 남편의 말에 나씨도 동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춥고 밤에는 뜨끈하니 잘 걸리지도 않는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늘상 비슷하게 유지했던 실내 온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자신이 집에 없는 평일 낮에는 보일러도 제대로 못 켜게 하는 딸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고 따로 크게 돈 나갈 일도 없을 것 같은 딸이 이 정도로 돈돈거리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딸에게 막 윽박을 지를 수도 없고 그냥 낮에 좀 춥게 있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나갈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이야? 오늘 쉬어요. 어디 좀 가는데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이것도 좀 전해드릴 겸. 그러면서 웬 종이 가방을 건네길래 받아보니 보약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리세요. 이게 웬 거야? 애엄마가 아버지 걱정된다고 그래서요. 아이고, 고맙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보일러 고장 났어요? 아니, 고장난 게 아니라 보일러를 꺼놔서 그래. 왜요? 지금 밖에 영하 7도예요. 그래도 아내는 괜찮아. 위아래 집에서 보일러 트니까 우리 집은 별로 안 추워. 안 춥긴요. 시베리아 같은데. 그러면서 아들이 보일러 전원을 켰습니다. 혹시 가스비 같은 거 아끼느라 그러시는 거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 말에 나씨도 뜨끔했습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려서 보름 동안 고생했는데 그동안에 병원을 3번이나 갔으니 말이죠. 아이고, 알았어. 따뜻하게 살게. 걱정 마. 어차피 가스비도 진주가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팍팍 틀고 사세요. 아들이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나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 딸내미 때문에 이렇게 냉골에서 지내는 것이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나씨는 보일러를 꺼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퇴근해서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또 켜놨잖아. 내가 좀 아끼자고 했잖아. 아까 네 오빠 왔다 갔어. 집이 너무 춥다고 켜두고 가더라. 아들 얘기가 나오자 딸이 뜨끔하는 표정으로 핀잔을 멈췄습니다. 딸도 이 날씨에 보일러를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그날은 그걸로 잔소리가 끝이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휴대폰 두고 나왔거든. 돌아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출근했어. 거기 사진첩에 내가 뭐 캡처해둔 게 있는데 그것 좀 내 카톡으로 보내줘. 뭐?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게. 일단 내 휴대폰 좀 켜봐.
회사 전화라며 모르는 번호로 나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말을 들으니 딸방 이불 속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 씨는 10분 넘게 딸과 전화로 씨름한 끝에 딸이 부탁한 일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끊을게. 딸은 일이 급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려는데 그때 카톡하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미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 씨도 익히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딸의 친한 친구이고 딸처럼 결혼을 안 해서 나 씨가 기억하고 있었죠. 아이고, 이게 뭐야? 화면을 끄려다가 실수로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혹시나 딸이 기분 나빠 할까봐 싶어서 얼른 두고 가려는데 엄마라는 글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딸이 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였는데 나 씨 부부에 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에 읽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은 보일러 안 켜. 크크크. 내가 못 틀게 했어. 크크크. 웃는 글자가 난무하는 메시지에는 우리 집은 자신이 없으면 절대 보일러를 못 틀게 했다며 즐거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난방비를 내니 그렇게 하게 했다며 말이죠. 그 메시지를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아끼자기에 나 씨 부부도 옷을 한 겹을 더 입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걸 가지고 비웃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더 위의 내용을 읽어보니 오해는 아닌 듯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엄마 아빠 챙기라고 매달 돈 붙여주거든. 그걸로 공과금 내고 있어. 남겨서 내 용돈에 보태려면 낮에 좀 추워도 할 수 없지. 크크크. 나 씨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들이 와서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차피 여동생이 내는 것이기에 실컷 틀라던 그 말 말이죠. 단순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돈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걱정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돈을 받고서도 나 씨 부부에게 그렇게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난방비 아끼자고 말이죠. 용돈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그 외에는 힘든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정말 자신의 돈을 쓰기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메시지까지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부모 이야기를 처음 한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하자 더 이상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 씨의 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 것이기 때문에 나 씨 부부의 집을 자신이 혼자 물려받아야 한다며 이 집에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명의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씨의 아들은 딸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기에 어느 정도 묵고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부양할 마음은 없다며 나 씨까지 아프게 되면 요양원에 모시겠다며 친구와 쑥덕거리는 딸의 메시지를 보니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시커먼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 딸이 다른 생각이 있어 나 씨의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발까지 들게 하고 이런 이기적이고 독한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나 씨는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던 딸이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애초에 순수하게 나 씨 부부가 걱정돼서 온 것이 아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가 보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노후에 부모를 내팽개치고 혼자 재산을 가져가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 씨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진주한테 매달 돈 붙여주니? 네. 어머니 대신 장도 보고 하라고요. 얼마나? 6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진주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딸과 함께 의논해서 용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60만 원을 내는 대신에 딸은 30만 원씩 내기로 했다는데 그걸 딸이 비밀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주가 자기한테 달라고. 어머니 아버지 생활은 알아서 책임진다고 하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도 늙고 병든 부모가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게 했다는 건 불효를 넘어서 학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도 나 씨의 말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당장에 쫓아오겠다는 걸 나 씨가 말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한 가지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 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내 핸드폰은? 오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나 씨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서 딸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내 핸드폰 봤어? 그러자 딸이 인상을 쓰며 물었죠. 너 네 오빠한테 매달 돈 받는다며? 그건 왜 말 안 했어? 나 씨의 말에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래? 그게 중요해? 오빠가 그래? 아니면 진짜로 내 핸드폰 봤어? 둘 다야. 어쩜 이런 못된 게 다 있어. 엄마 아빠 감기 걸려서 그렇게 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힘들다고 보일러도 못 틀게 하더니 너는 낮에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자고 발 뻗고 잠이 잘 와?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추위에 떠는 게 너한테는 그렇게 우스운 일이었나 보다. 아주 키득키득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던데.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딸은 할 말이 없는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제 마흔인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쩜 어렸을 적보다도 철이 안 들어 있는지 모를 노릇이었죠. 그 돈을 받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낮에 좀 따뜻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매달도 아니고 1년 중 서너 달이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어떻게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데 관리비를 내라고 해? 다들 그냥 합쳐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 들어와서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함께 살아서 엄마 아빠가 좋은 게 뭐가 있었는데? 추워서 병나고 엄마는 너 수발 들다가 골병 나게 생겼는데. 70 넘은 부모를 이렇게 부려먹나 싶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모시고 산다는 표현을 하는 딸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됐죠. 네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진주 네가 얹혀 사는 거잖아. 그게 그거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 더 늙으면 누가 돌보는데? 나잖아. 그래. 그리고 더 병들면 요양원에나 넣어놓고 이 집은 네 앞으로 해놓으려는 거지. 그러자 뜨끔하는 표정을 짓는 딸. 숨기지 못하는 표정에 이제는 기가 차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만 나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어도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 마라. 뭐? 고작 보일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 몇만 원 때문에 보일러도 못 틀게 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딸은 안 나가겠다고 버텼지만 나중엔 아들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내가 여태 보냈던 돈 다 토해내고 어머니한테 여태까지 지낸 월세도 드려. 너 대신 고생했던 것까지 쳐서 다 드려. 알겠어? 아들이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하자 딸은 억울해하면서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나씨 부부는 그럴 힘이 없을지 몰라도 아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나씨는 딸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사이는 이미 틀어졌고 무엇으로도 자식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이 기분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씨 부부는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부모는 뒷전이었나 생각이 됐죠. 하지만 딸은 시간이 지나 나씨 부부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나씨 부부와 오빠밖에 없는데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으니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도 가족도 없이 살아가려고 생각하자 그제서야 사과할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씨는 그런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나씨가 좀 더 나이가 들어 자식 하나가 더 아쉬울 나이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후회를 한다면 언젠가는 나씨의 마음도 돌아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우리 집에 올 것 없다고. 왜? 그럼 어디로 가? 정 모이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만나던가 해. 그럼 엄마는?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쉴 거야. 갑자기 왜? 몸이 안 좋다고 말했잖아. 이제 명절에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싶지가 않다. 조용히 좀 쉬고 싶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김영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지쳤다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여서 지지고 볶고 했으면 이제 남은 인생은 좀 조용히 평화롭게 쉬고 싶었죠.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이든 엄마를 부려먹고 저들끼리 물고 뜯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명절엔 여행도 가고 따로 지내기도 한다던데 왜 그러라고 해도 말은 안 듣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3, 4, 5 모여서 맛있는 것 먹고 노는 게 좋다는데 명절이 지긋지긋한 사람은 김 씨뿐인가 싶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니 차라리 김 씨가 집을 비우는 게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바라던 대로 아주 조용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명절마다 말이죠. 김 씨는 평생을 명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명절 지옥에 40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시아버지는 89세까지 사셔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집 식구들이 다 김 씨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장남도 아니었는데 김 씨는 맏며느리 노릇을 몇십 년간 해온 셈이었죠.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김 씨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김 씨가 얼마나 고됐는지 충분히 알 법도 한데 막상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차례를 없애버리고 나니 김 씨가 이젠 자신들 수발을 들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기침을 해?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가끔 해. 병원에는 가봤어? 별 문제 없다는데 뭘. 그거 코로나 후유증 아니야? 모르겠다. 그런가 저런가? 요즘 자주 기운도 빠지고 그런다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이 나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지 당연히. 큰 병 걸린 것도 아니라는데 뭘. 그래도 건강 잘 챙겨? 언니는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누구 하나 챙기는 애들이 없어? 바쁘겠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 병원에 데려다 줄 시간도 없어? 아,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뭘. 너도 안 와도 된다니까 그러네. 그냥 근처에 지날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병원에 간다는 말에 근처에 사는 여동생이 데려다 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 흉을 보는 걸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됐지만 다들 먹고 살기 바빠 김 씨가 언제 병원을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적에 고생도 많이 했고 오랫동안 식당도 운영하며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허리, 무릎, 손목,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알았던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는 면역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조금만 무리하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 와서 무리할 일이라는 것은 가족 행사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손님이 와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비롯한 친척들은 집에 들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자식들만 드나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식들도 가끔만 봤으면 했지만 어버이날, 생일, 제사, 무슨 날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시부모님의 제사는 장남인 시숙이 가지고 갔고 남편의 제사는 간소화해서 자식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명절과 똑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아들들도 며느리들의 성화에 모시겨서 김 씨의 뜻대로 하기로 했죠. 엄마, 어디세요? 지금 병원에 왔어. 네 이모가. 아, 집에 언제 가시는데요? 아들은 김 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해댔습니다. 김 씨가 병원에 가든지 오든지는 상관이 전혀 없어 보였죠. 글쎄. 1시간쯤 있다가 가겠지. 왜? 그러자 한껏 짜증을 내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 애들 좀 맡길게요. 또 그런가 싶었습니다. 또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뭐가 마음에 안 찬다고 또 쪼르르 처가에 가버리잖아요. 갈 거면 애들도 데리고 가던가 해야지. 주말에 출장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맡긴다고. 지금 제가 애들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주말 내내 애 둘을 봐달라는 말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아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다니까 그러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기운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데 내가 주말 내내 어떻게 애를 봐. 현수 엄마랑 잘 말을 해봐. 그게 됐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안 드렸죠.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만 좀 봐주세요. 애엄마가 다음 주에는 오겠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아들. 당장 출장을 간다는데 애들만 집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 씨의 사정은 사정이고 말이죠. 일단 알았다. 금방 못 들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바로 오진 말고 조금 있다가 와. 알겠어요. 그런데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중에 아들에게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오세요?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데. 뭐? 조금 나중에 오라고 했잖아. 집에 들어가려면 30분 정도 걸려. 아, 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병원에 와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가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지금 약 받고 있으니까 얼른 택시 타고 갈게. 바빠서 그런데 그럼 애들 놓고 갈게요. 뭐? 애들만? 잠깐은 애들끼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김 씨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아들. 둘 다 초등학생이긴 했지만 불안해진 마음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해야 했죠. 그렇게 돌아와서 애들을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로 왔어? 안으로 들어오는 딸을 보며 김 씨가 묻자 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또 애들 던져놓고 갔어? 또 새언니랑 싸웠대지? 참 어지간하다 둘 다. 그러는 넌 왜 말도 없이 온 거야? 손주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빠졌던 기력이 딸을 보자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찬 좀 싸가려고 왔지. 요즘 몸살 와서 병원 다니고 하느라 새로 반찬 하지도 못했어. 장도 못 받고 병원엔 왜? 몸살 온 것 같다니까. 정말? 왜 자꾸 그래? 더 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딸이라고 아들보다는 더 김 씨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딸도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장 봐올 테니까 좀 만들어줘. 반찬? 지금 반찬 하게 생겼니? 애들 잘만 노는데 뭘. 이제 좀 그냥 사 먹어. 에이, 나도 우리 동네 반찬 가게 가봤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 엄청 조금 담겨 있는데 막 5,000원씩 팔아버리던데? 고기 조금 들어있으면 10,000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네가 장 봐서 직접 해서 먹든지. 내가 한 건 애 아빠가 잘 안 먹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한 게 맛있어. 그리고 얘네 주말 동안 있으려면 뭐 먹을 거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 조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 씨도 한숨을 쉬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럼 엄마 카드 가지고 갔다 올게. 그러더니 소파 위에 놓인 김 씨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쏙 뽑아서 얼른 나가는 딸을 보고는 골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는지 몰랐죠. 둘째 아들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지만 자식들에게 있어서 김 씨란 존재는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으니 점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어쩌면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런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 싫었습니다. 명절이 좋았던 적도 없었지만 따로 두어도 김 씨를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한데 모이면 귀를 틀어막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전날 일찍부터 온 아들 둘과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집이 무척 북적해졌습니다. 가까이 사는 아들들은 김 씨가 몸이 아파 끼니마다 챙겨주기 힘드니 천천히 오라고 해도 집에서 할 일도 없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게요. 어머님 힘들다고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뭐가 힘들어? 자식 얼굴 많이 보면 엄마도 더 좋지. 며느리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았지만 아들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밥은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또 오자마자 밥 타령을 하는 아들의 말에 짧게 숨을 내뱉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은 거실에 있었죠. 당신이 가서 좀 도와드려. 큰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일어났고 큰 며느리가 일어나니 작은 며느리도 눈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됐다.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냉큼 앉았는데 아들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명절마다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엔 서로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하다가 티격태격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김 씨가 나서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치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저녁 때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차례를 안 지내도 수육 같은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 명절 같지가 않네. 전도 없고. 무슨 전이야? 혹시나 자신들에게 전 부치는 걸 시킬까 싶어서 며느리는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반찬 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채라도 하시지. 그래도 갈비찜도 하고 평소 먹는 것보다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은 그새 잊은 것 같았죠. 엄마, 밥 좀 더 주세요. 입맛이 없어서 저녁밥을 먹지 않고 있는데 어찌나 불러대던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거실에 상을 펴서 먹고 있고 김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가 좀 해. 어쩜 이렇게 자식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소파에 있던 김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두 끼를 차리니 벌써부터 지쳤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들들이 있을 것이고 점심이 되면 또 딸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하루 더 자고 가니 3일 동안 자식들 수발들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명절 며칠은 지낼만 했지만 기력이 떨어지니 자식이 와서 머물다 가는 것도 지쳤죠. 한참 방에 있다가 나오니 거실에 펼쳐져 있는 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술판이 벌어진 듯 했는데 배부른지 손도 안 대고 있는 음식들은 누구 하나 치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쨍그랑하며 그릇이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상원아? 움직이지 마. 며느리가 그릇을 깨먹은 손주를 다그쳤습니다. 며느리 둘이서 손주들을 단속했고 김 씨가 쪼그려 앉아서 그릇 조각을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진작에 상 좀 치우고 있지 그랬어. 아직 먹고 있어요. 이미 상을 차린 지가 2시간이 훌쩍 넘어 3시간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 한켠에서 맥주만 마시고 있는데 치우고 먹을 생각은 않고 푹 퍼져 있었습니다. 김 씨가 그릇 조각을 치운 뒤 혼자서 상을 후딱 치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릇이 전부 깨질 때까지 그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는 너희가 해라. 여보, 나 애들 시켜야 하니까 당신이 설거지 좀 해. 작은 며느리가 말하자 아들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있다가 부엌에 들어가 봤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거지를 대충 해서 엎어놨는지 눈으로 대충 보아도 기름이 번들번들했습니다. 내일 다시 밥을 차리려면 결국엔 꺼내서 김 씨가 다시 닦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못한다고 며느리를 시켰다가는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밥은 나가서 좀 먹고 와라. 아니면 명절 당일 아침에 오던가. 명절에 문연 식당이 많지 않죠. 근데 왜 자꾸 늦게 오라 그러고 나가서 사 먹으라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세요? 아들이 무척 서운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렇지. 밥만 차려주시면 알아서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 밥 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늘 하던 거라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이부자리까지 봐주고 다음날 아침에 떡국까지 차려주니 이제 좀 다들 갔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좀 조용히 누워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몰라. 다들 싸우고 난리 나서 피신 왔어. 웬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였네. 안 그래도 미어터지던 집이 딸 가족까지 오게 되자 정말 대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좁은 집이 시장통이 되어버렸죠. 점심들 먹고 가. 다 같이. 에이, 아가씨. 저희도 친정에 가야죠. 아직 시간 한참 남았잖아요. 원래 명절에 이렇게는 같이 만날 수가 없는 사이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12시까지만 있다가 가요. 얘기 좀 하다 가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며느리와 딸도 겉으론 웃고 있지만 서로 뜻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얼른 가라 그래. 친정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좀 앉아 있다가 갈게요. 거봐. 한두 시간만 있다가 가라는 건데 뭘. 과일 같은 거 없어? 냉장고 열어봐. 그리고 김 씨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안방에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들과는 어제 오늘 쭉 같이 있었고 이제 내일까지는 딸이랑 같이 있을 테니 굳이 거실에 끼어 앉아서 심부름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분쯤 지났을까? 설핏 잠에 든 것 같은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냐? 야, 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아냐? 그러는 형은 뭘 알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 야야, 말을 말자.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놈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유튜브 보면 작은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얘는 또 이상한 거 보고 왔네. 뭐? 이상한 거? 뭐 자기 말만 다 맞는 줄 아나?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엔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나누는 듯 했습니다.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 하며 언성을 높이는데 조금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아이고 그만들 해. 김 씨가 더는 쉬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말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던 아들들이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헛소리를 하니까요. 뭐? 이 자식? 또 적어봐라. 눈 부라리는 거. 버릇없는 놈이. 그만들 하라니까? 그 옆에서 며느리들은 혀를 차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가. 잠깐만요. 10분만 있다가 갈게요. 이런 것을 보면 명절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씩 모이면 불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즐거운 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김 씨 스스로가 이상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 씨로서는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일어난 김에 음식물 쓰레기나 버리려고 나갔습니다. 나갔다 오면 어느 정도 갈 준비를 마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기에 문은 잠그지 않고 열어두었죠.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작은 박스도 함께 버릴까 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를 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김 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을 멈춘 김 씨는 그 얘기를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엄마 저렇게 자꾸 아파서 어떡해? 엄마 어디 아파? 아니 요즘 계속 병원 다니잖아. 관심 좀 가져라. 그냥 정기검진 그런 거 가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건 걱정은 걱정이야. 나중에는 거동도 못 하시고 그럴까봐 무섭네. 어제부터도 계속 누워있던데. 그러게. 나도 어머님 조금 걱정되더라.
며느리도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됐는데도 어제 오늘 내내 아픈 사람을 부려먹었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거동을 못할 정도 되면 혼자 두질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해? 어머님 벌써 칠순이신데? 그러면 모르겠네. 일단 집은 처분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셔야지 별 수 있겠어? 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봐? 뭐, 3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지 않어? 그게 말이 돼. 그러면 한 사람이 모셔? 장남이 모셔야지 뭐. 어머,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요즘 세상에 장남이고 차남이고 어딨어? 오히려 딸이 더 좋지 않나? 뭐? 난 안 돼. 아, 됐어. 거동도 못할 정도면 솔직히 24시간 동안 어떻게 옆에 누가 붙어 있겠어. 차라리 요양원에 모셔야지. 병원에 갈 때는 신경 쓰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안 만들려면 지금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김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 말을 멈추고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다. 잠시 뒤 아들네가 다급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할 때는 듣지 않더니 말이죠. 김 씨는 요양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을 미래이니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 집을 팔 일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기분이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 속마음이야 뻔하겠지만 그걸 직접 확인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딸은 그런 김 씨의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김 씨가 잠자코 있자 이야기를 못 들었나 싶었는지 또다시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슬슬 출출한데? 점심 먹을까? 점심밥을 차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점심, 저녁, 내일 아침까지 차릴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큰동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차 싶었죠. 여보세요. 아니,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명절 아침에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말이야. 아, 정신이 없어서요. 명절 아침에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도 그러는 거는 아니지. 이렇게 내가 자네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어? 이러다가 연락 안 하게 되고 가족끼리 점점 멀어지는 거야. 남편까지 떠난 마당에 아직까지 시집 식구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제 김 씨의 나이도 70이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할 나이가 아니었죠. 나 입원했을 때도 오지도 않더니 말이야. 아무튼간 서운한 게 많아. 저도 요즘에 몸이 아파서 잘 못 챙겼네요. 죄송해요. 아파도 내가 더 아프지. 그걸 핑계라고 되나? 지겹다 지겨워.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의 명절이 뭔지, 왜들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고 왜 늘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싸우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명절만 아니라면 가끔씩 안부만 물으며 반목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만두고 엄마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망령처럼 쫓아다니는 이놈의 시집 식구들도 이제는 끊어내버리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딸이 집을 나서기 전에 김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우리 집에 올 것 없다고. 왜? 그럼 어디로 가?
정 모이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만나던가 해. 그럼 엄마는?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쉴 거야. 갑자기 왜? 몸이 안 좋다고 말했잖아. 이제 명절에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싶지가 않다. 조용히 좀 쉬고 싶어. 그러자 딸이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 내내 김 씨를 괴롭힌 것을 모르진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은 며느리들은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아들들은 불만이 있었죠. 하지만 김 씨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니 자신들도 여행을 하던지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진작에 이럴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김 씨도 명절엔 무조건 가족들과 한데 모여 지내야만 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무척 후련했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명절에 김 씨의 집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니,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에이, 연휴가 길잖아. 새언니는 안 오는 게 좋겠지만 나는 엄마 집에 오는 게 당연히 좋지. 나도 명절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좀 쉬고 싶어. 어제 오늘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엄마도 좀 혼자 있고 싶다니까. 왜 그렇게 자식한테 야박하게 그래? 그러면서 얼른 자리를 잡고 앉는 딸. 또 이렇게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발끝으로 엄마를 부려먹으려는 딸이 미웠습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이라도 가져올 것이지 여전히 빈손으로 와서 밥 내놓으라고 하는 딸을 보며 김 씨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김 씨가 집에 있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 말이죠. 딸이 돌아가고 그런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곳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그 다음 명절에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과 20분 정도 떨어진 낮은 산을 올랐습니다. 오며 가며 봤던 곳인데 직접 올라가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파르지 않아서 그럭저럭 올라갈 만했습니다. 그러다 울리는 전화를 보니 큰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밖이야. 아, 저희 여기 왔는데 안 계시네요. 우리 집? 네. 떡국이나 먹을까 하고 왔죠. 역시나였습니다. 지금 산에 있어서 집에 안 들어갈 거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자 웬 절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아 인적이 없는 곳이었는데 운치는 참 좋았죠. 그래서 김 씨는 조용히 그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특별히 믿는 종교는 없었지만 절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토록 차분하고 고요한 명절은 처음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 긴 시간 동안 명절에 집 한번 못 비워보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말이죠. 가슴이 뻥 뚫리니 내내 없던 기력도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늘 지치고 힘든 몸을 끌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활기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뒤로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김 씨가 받아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집 비밀부터 바꾸고 원치 않을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주는 돌봐주지 않았죠. 처음엔 당황하던 자식들도 김 씨가 받아주질 않으니 억지로 들이닥치지 못했습니다. 애를 맡기러 데리고 와도 문전박대를 당해버리니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죠. 그러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명절마다 집을 비우고 절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김 씨가 단호하게 자식들을 끊어내니 마음에 병이 들지 않았고 손주 봐준다고 밥 차려준다고 고생하지 않으니 몸도 덜 아팠습니다. 진작에 이랬다면 참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 앞으로 김 씨는 자신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건강 잘 챙겨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하고 자식을 위해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러니 오히려 자식들과도 불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한데 모이는 일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요즘엔 다들 명절에 여행들을 가는가 보다 하고 김 씨는 오늘도 산에 올랐습니다.